다음 주제 노란봉투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술 혁신과 경제적으로 정부는 민생 복고, 소비 복권 사업에 투자를 시작. 가정폭력도 활동 노동자들 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이 교수님? 노조법 2, 3조잖아요. 근데 원래 노란봉투법은 이제 노동법 3조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노조법 2조 개정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사실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노조법 2, 3조 개정안 중에서 이제 2조의 내용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이래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하청 노동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용관계,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사용자를 지명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및 배상 책임에 제한이 걸려서 이전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실제로 시작된 게 10년 전부터 사실은 예. 짚어봐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쌍용차 파업 예. 노동자들에 대한 정말 그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 판결 이걸 계기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사실 개정안 중에 저희들이 이제 좀 꼭 통과됐으면 하고 생각했던 항이 2조 1항입니다. 2조 1항에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개정이 이제 빠진 점이 가장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이제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자 법상에 어쨌든 노동자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뭐 방송 연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성을 또 인정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미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 확정된 판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 개정에 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좀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노동조합 할 권리를 얻는 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런 비임금 노동자들의 규모가 86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이제 사회적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후라도 반드시 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의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법 개정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동 부분에서도 사회의 전체 구조적인 변화가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요. 이런 점을 반영하고 이렇게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는 논의 창구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노동계에서는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게 진행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산업마비법이라고 부르면서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렇게 좀 다수간 격하게 반대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교섭이 인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하청 노동자들도 교섭을 이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교섭 비용 그리고 교섭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청 노동자의 어떤 근로 조건이나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비용들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경영자들이 사업장에 하청이 한 하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경우는 복수 굉장히 많은 하청이 있고 또 이제 사내 하청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나와 있는 하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하청들이 이제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그 교섭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임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 좀 두렵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요거는 그 예전과 다르게 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일 시에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쟁의권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권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파업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서 파업을 더 어떻게 보면 재계 입장에서는 쉽고 용이하게 자주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법적인 장치가 구비됐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예, 책임을 이제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에 있던 그 구조가 뭐 간접 고용 비정규직, 직접 고용 비정규직, 뭐 하청 파견 뭐 등등 지금은 이제 특수 고용을 양산하는 이런 이제 지경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싼 값에 노동자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또 책임은 또 안 져도 되는 이런 어떤 것에서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좀 빠져나가기 힘드니까 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이런 법들을 좀 반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이 교수님 보시기에 실제로 재계 이런 우려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내 하청 노조가 얼마나 있을까 현 단계에서 그러니까 대규모 조직 사업장 같은 경우에 하청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 밖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하청 사업장 중에서도 노조의 성격에 따라서는 교섭에 별로 열심이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그다음에 상당수의 하청 사내 하청이나 일반 하청 사업장에서는 무노조 사업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건은 이건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노조로 조직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교섭의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단기간으로는 사실 별로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사용자들이 과장돼서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을 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의 과장을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부 현재 유노조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상당한 사업장에서 교섭을 원청이 상대가 아니지만 사실상 원청의 대리로 하청 사용자가 교섭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큰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이 실질적인 교섭력이 있는 노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문제는 비노조 업장이 많은데 비노조 무노조 사업장들이 많은데 이 무노조 사업장이 많은 이 상황을 마치 모든 회사에 노조가 다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거는 지켜볼 일입니다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권한 범위가 노동자들의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노조로의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들이나 노동자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법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좀 아픈 얘기겠습니다만 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노조 조직률을 올리려고
그렇게 썩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 많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큰 노조 중심으로 오히려 노조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가불이 나눠주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 비판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뭐. 이 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그런 다른 노력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부분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제 이제 노동조합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이제 예를 들면 대형 사업장들은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지점들이 있고 중소와 영세 사업장으로 갈수록 실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어도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이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대형 사업장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오해를 낳은 것이 아닌가 네. 싶고 이승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노총이 이제 과제로 떠안고 어쨌든 그러한 사업장들을 함께 이제 조직을 해서 이런 법들이 제대로 이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기업들이 법안 통과하면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하고 1년에 수백 번 교섭하다가 날이 새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섭에 우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 짧게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거고 실제 유노조,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은 이미 교섭을 사실상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청 사용자를 통해서 원청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은 그 노조가 없는 무노조 사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우려는 굉장히 과장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 교섭을 100번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하청 그 사업장으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교섭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또 우리 법에는 교섭 창구도 단일화라는 저희가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런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속에서는 창구가 단일화되거나 어쨌든 뭐 일종의 어떤 교섭에 대한 질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우려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고 두 분이 말씀 주셨는데 이 교수님, 이 하청 근로자가 노란봉투법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경영계에서 일종의 협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근로조건의 어떤 개선이라고 하는 거를 달성하게 되면 결국은 경영자들이 이 조직화된 하청 노동자들을 이제 기피하게 될 것이고 달리 얘기하면 이제 하청 계약을 그 하청 업체하고 이제 해지하고 이제 무노조 조직화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로 채워가지고 결국에는 노조를 조직한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실직자가 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대놓고 요거는 반노동자주의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 부부장 보시기에 예, 이런 저희들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협박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이제 교섭을 이제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고 이제 한계로 느껴지는 지점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원청이 허락을 안 해준다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이나 뭐 임금 기타 이런 조건들을 이제 미리 원청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제 교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근로 조건 개선과는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뒤로 권한 행사는 다 해놓고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해외로 내빼겠다 뭐 이런 협박들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고 좀 저급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득만 보고 사실은 의문하지 않겠다 이런 심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취지는 좋은데 좋은 제도라고 만들어놨는데 실행을 하다 보면 그 시행 과정에서 어이없게도 가장 보호하려고 했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심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단순히 경영자 측의 협박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최끝단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이제 이 사용자들이 유노조 조직 하청 사업장을 회피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제 하청 노동자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인데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청 계약을 하청 사용주와 해지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럼 이제 이거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고 사용자들이 그럼 중장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사내 하청이나 하청 부분에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어떤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조직화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청계약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제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라고 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유노조 조직사업장에는 어떤 제도든 만들어지면 도움이 되지만 그 노조로 조직화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떤 보호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있는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고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해서 무언가를 많이 끌어낼 수가 있는 건데 중소사업장이나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게 도입이 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결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특정한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과 업종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유노조 사업장이나 무노조 사업장과 상관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섭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산별교섭과 일반적인 구속력을 통해 가지고 미조직 사업장에게도 산별교섭의 효과를 적용시키는 방식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민간 부분 노조 조직률이 9% 7%밖에 안 되지만 협약 적용률은 60% 정도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노조 조직률은 20%, 주로 대규모 사업장이지만 협약 적용률은 80% 가까이 됩니다.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미 무언가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만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방식은 결국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부는 그런 쪽의 전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로 국가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가 개입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는 노사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노사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노사 자치의 보장인 것이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적인 어떤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노사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건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도 어느 정부건 간에 이전 정부도 전부 다 국가가 직접 모든 거에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의 사법화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거를 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노조가 왜 존재될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건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조금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법 만능주의나 국가주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 가능성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식의 어떤 제도 개혁이 노동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부 다 뭐냐? 내가 힘 있는 대통령이니까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뭔가를 교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자세로 노동정책에 접근을 하면 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8월 달 국회 통과하게 되면 6개월 후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청 노조 교섭 주요 내용이죠. 기업 배상 청구 제한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남겨진 과제 많다고? 그러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뭐 대형 로펌들이 벌써 어떻게 하면 이제 원청이 하청과의 이제 그 책임성을 피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세미나들을 막 만들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뭐 먼저 발생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원만하게 뭐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바로 뭐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바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이제 뭐 저희가 말하는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시행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실효성이 결국 이제 노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조가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지 않는 지위의 한도 내에서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맺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이제 이 기업배상 청구 제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합법적 파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불법적 파업으로 만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배상 책임을 계속 물릴 수 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상 책임을 분배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걸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제도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후적인 어떤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의미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노동 정책에 있어서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이 다짐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지점만은 정말 반드시 고려해 달라 그리고 다시 점검하고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 두 분께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정 부부장 먼저 하시죠.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 중에 이제 몇 개를 좀 보니까 아까 이승엽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뭐 지역 협약이나 산별 협약을 어쨌든 뭐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공약의 내용들이 포함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중소영세사업장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한 거의 70%가 넘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좀 보장받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노조를 만들면 가장 좋습니다만은 이런 사회적 협약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런 노동 정책의 효과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차별 해소의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모든 정책에 이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특히 남녀 간의 임금 차별이 사실 여성이 30% 정도 적대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가부 뭐 이렇게 맡겨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동계 안에서, 노동 문제 안에서라도 이런 어떤 남녀 차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좀 수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정부의 노동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이 미조직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에 놓여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별 업종별 교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제 기업별 교섭이 강제되는 상황에서는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중에 10만 정도가 현대기아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노조의 대다수 주류가 현대기아차 조합원이면 나머지 5만 중에서도 1차 협력업체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소위 말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어떤 노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노조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교섭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깨지 않고 개별적으로 어떤 뭐 이 2조, 3조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자체로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노동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 마음에 든다고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쑥쑥 던지는 게 아니라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없이 그냥 개별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툭툭 하나씩 던져주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 두 분 모시고 오늘 노동 관련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